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이 부동산 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자, 현실에 이 복잡 다양한 이 부동산 학을 이 성격이죠.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격에서 우선 순수과학이 아닌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현실의 복잡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자, 그리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행인, 부동산 활동, 또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상인 부동산 형상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두 가지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죠. 자, 이 부동산학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접근하는 방법,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이 접근 방법에서 이 김영진 교수는 뭐를 채택을 하죠? 김영진 교수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자, 밑줄은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 밑줄 그시고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을 우리는 말하죠.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건축학, 법학,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 또 응용과학이죠. 종합, 응용 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자,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은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을 기해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유 활동에서는, 자, 여러분 부동산을 소유하죠. 예, 소유할 때는 이용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유 활동의 능률화,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그리고 거래에서는 투자의 대상이죠.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5번이 틀렸습니다.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이고,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 말 그대로 안전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거래 사고에 유의해서 안전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가 무슨 안전이 있어요? 또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또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법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또 어떻게 돼요? 복합 개념으로 보죠. 자, 이러한 안전성의 원칙인데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이 경시되고 안전을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원칙은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르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또 비주거용 건물 및 개발 및 공급업, 또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죠.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2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없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있지. 투자 자문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자, 3번도 보시면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부동산 관리업. 자, 여러분 그 위에 표를 봤더니 부동산 관리업에 뭐가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번, 2번 지문은 세부 예시에 해당이 되죠. 사무용 건물은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또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4, 5번은 관련인데, 3번, 5번은 관련인데 4번 사업시설 유지 관리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그 세 분류에 해당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4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한 것이 아닌 것을 묻는 거죠. 자, 이 협의 이 좁은 의미 부동산입니다. 좁은 의미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구성됐죠? 정착물로 구성됐고, 이때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소 정착물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우리는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고,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자, 여러분 등기가 되면은 우리는 소유권 표시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뭐도 저당권에 대한 표시도 가능하다. 소유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명인 방법, 4번의 명인 방법을 우리가 구비한 수목.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 권리예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소유권 표시 할 수 있지만은 완전한 공시수단이 아니라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없다. 여기는 저당권 표시 등기는 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은 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데, 국어는 여기에 해당하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밭의 도랑은 여기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 3번 정답. 돌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5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에서는 우선은 이 가격 관계를 다루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 또 등기 관계, 지역 지구제, 공법, 사법적 측면을 다루는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내서 표현한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민법상 부동산은 뭐를 의미한다? 이 협의 부동산을 우리는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그래서 협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요 두 가지는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이 되겠죠. 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술적. 그래서 자산과 생산 요소가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죠. 3번 정답.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자, 이 협의 부동산에 뭐를 대주면 준 부동산을 대주면은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으로서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죠. 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죠.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 건물이나 인목 등이 서로 어떤 상태? 우리 결합된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진다는 것.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인데, 자, 택지는 자, 건축 용지에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이 토지를 나지고, 자, 택지상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하죠. 자, 1번에 보시면은 이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1번, 2번 지문이 뭐에 대한 설명? 나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자, 3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 높게 밑줄, 높게 하니까 틀렸죠.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데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이 건축물이 있는 건부지 가격은 건물로 인해서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서 토지의 최유효용이 저해돼서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 자, 여러분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이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이 건부지는 뭐가 된다?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저해를 받습니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지에 비해서 뭐다?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지상의 건축물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토지 건물 용도 면에서 또 토지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래서 토지 건물 상호 간의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이 물에 침식이 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이 토지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포락지. 포락지. 개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 모르면 틀립니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휴한지. 휴한지. 휴한지에 대한 설명. 틀렸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맹지의 개념. 맞습니다.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는 뭐죠? 필지. 그래서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무슨 개념? 법적인 개념으로서 부동산 등기법상 또 등기의 한 단위. 자, 토지 면적과는 관계없고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 등록 다니면서 우리는 등기의 한 단위. 세 번째 틀렸고, 네 번째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후보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용도적 지역, 용도적 지역을 크게 우리는 분류할 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지역이죠. 임지지역, 임야가 택지로 우리는 전환될 수 있는 거고 전답과시는 또 전환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을 우선 무슨 개념이냐면 후보지.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어떻게 돼요? 이용 실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우리는 법지,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죠? 빈지.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하는데 이때 빈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 반대되는 개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용도가 떴죠? 맞는 지문이죠. 부지 개념.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감가가 발생하고 이용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를 말하죠.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하죠. 자,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 5번은 포락지, 빈지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포락지 개념. 자, 10번. 자, 주택을 이제 묻는 내용이죠. 자, 연립주택이 나오는데, 자, 건축법상 주택에서는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나눠보죠. 그래서 단독 주택은 다중주택, 우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눠. 자, 우선은 아파트는 5계층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 아파트입니다. 자, 우선은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죠. 초과하고 층수는 4계층이야. 여기는 600,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인데 660제곱미터를 만다? 초과. 660제곱미터 뭐죠? 이하. 두 개는 뭐죠? 4계층 이하. 4계층이야. 그래서 우선은 1번은 틀린 지문,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아닙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하니까 또 우선 틀린 지문이 되겠죠. 어떻게 돼요? 330. 여기는 얼마? 다가구 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고 둘 다 뭐가 돼?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도 틀린 지문. 4번 다중주택은 3번 틀렸죠?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이 아니라 660제곱미터고 층수는 4계층. 자,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이 바닥 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층수는 몇 계층? 3계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맞는 질문이죠. 여기 660 아닌가? 다가구가? 여기 660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660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요.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몇 세대? 3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뭐에 대한 설명? 다중주택. 다중주택.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다중주택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계층? 3계층 이하. 여기는 4계층 이하. 12번 문제.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둥민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유지가 아니라 구거에 대한 설명. 구거. 유지는 뭐예요? 우리는 뭐 저수지, 연못, 뭐 호수, 소류지 이런 게 전부 뭐다? 유지예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은 국어에 대한 설명. 2번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 여러분 체육 무도가 아니라 춤추는 무도입니다.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 3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의 개념. 주택 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의 개념, 준주택. 오피스텔, 실버주택으로 대표되는 준주택의 개념.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보호지구가 아니라 뭐죠? 우리는 최고 고도지구. 여러분 최저는 폐지됐죠? 최고 고도지구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요 중요한 용어가 나오거든요. 필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또 뭐죠? 낮이 건부지 비교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 예?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라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이 주택은 좀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 또 여러분 뭐 배우죠? 공법에서 배우니까 여러분 올해는 출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토지의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27, 8에 보면요 공법상의 지문이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29에도 공법상 지문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특성으로 갑니다. 토지 특성. 자,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영속성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영속성.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비소모적 재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경제적은 반드시 붙여야 되고 물리적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맞고 2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국지화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 토지가 속해 있는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아니요, 국지화. 3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뭐가 된다? 집약화. 부증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도시로 계속 집중됨에 따라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토지 부족 문제를 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져요. 이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도시에서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건물이 고층화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집약화, 부증성. 네 번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건 개별성이 아니라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건 또 뭐죠?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병합,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뭐에 대한 설명? 인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 5번 지문은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한정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4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을,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집약화가 나오는 것은 뭐? 부증성.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속성.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감정평가 시에 국지화되기도 해 감정평가 시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또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 임장활동으로 만들죠. 정보활동, 임장활동으로 만드는데 임장활동은 뭐가 관련이 있죠? 부동성. 네 번째,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죠.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상품이 비표준화가 되어 있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을 배제하죠.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과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것은 뭐다? 개별성.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고 가치의 보존력 유사하다.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여도 가치의 소모가 없어서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고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하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하죠. 자, 그리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영속성과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니은, 미음, 2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의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 이익과, 자,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 이익. 자, 토지로부터 수익은 영속적이니까 장기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지대 수입인 소득 이득을 향유 누릴 수 있다. 영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속성이고, 영속성은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공급의 감소가 즉각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죠. 또 미래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처분을 미룰 수 있죠. 비탄력적, 영속성. 출제 유형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6번) 자, 틀린 것을 찾는 거죠.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 자, 부증성은 또 면적이 뭐다? 유한하죠.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죠.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 밑줄, 동질화가 아니라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다. 3번,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가 납부하죠. 토지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 자, 요거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니까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접 환원법. 직접 환원법은 어디 적용하죠? 토지에 적용하죠. 농지나 염전 등의 토지에 적용합니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이 산지를 개간해서 택지 양을 증가시키거나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증가시킬 수 있죠.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씁니다. 용도적 공급은 뭐다? 가능하다. 5번 정답. 부증성은 용도적 공급이 뭐다? 가능합니다. 지가 토지의 공급량인데 이렇게 오른쪽이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르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공급을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 자, 최근에 토지 특성 보면 27회, 28회는 좀 쉬었어요. 문제 최근에 봤을 때 최근 있죠? 최근 20회부터 시작해서요. 20회부터 우리가 20회부터 지금 8회까지인데 20 중간 20회와 25회는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21회, 뭐 22회, 23회, 24회, 26회, 7회, 8회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아까 박스 나온 26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문제가. 나머지는 전부 쉬웠어요. 답이 보였어요. 올해 시험도요. 박스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토지로 파생되는 특징 한 두세 개 놓고 요 해당하는 특성 물을 수 있어요. 28회처럼 27회처럼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토지 특성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개념도 올해는 좀 쉽게 나와요. 그럼 나올 때는 뭐가 중요하면 두 번째가 중요해요. 토지 용어.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박스로 출제가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게 출제 패턴이 바뀌는데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어렵게 못 내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못 내니까 시간 내에 여러분 못 풀게 만들어야 돼요. 읽다가 시간 땡 해야 돼. 그러니까 박스로 만들어서 시간 오래 걸리도록. 그래서 박스 문제가 15문제에서 20문제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1차가 중요한 게 2차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러니까 박스 대비를 해서 그 빨리빨리 읽는 연습 요거 하셔야 돼. 그래서 박스일 때 답 찾는 요령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들 좀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